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고창 출신으로 흔히 전라도 시인으로 불리는 정재학 시인 겸 칼럼니스트는 올해 초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에 기고한 5.18은 헌법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상당한 시중에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광주 조선대를 졸업한 뒤 오랫동안 좌익 전교조 세력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자유우파 교사 활동을 했던 그는 해당 칼럼에서 자신이 1980년 5.18 당시 대학 3학년생으로 광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5.18의 헌법 조문 수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올 1월 그의 칼럼 내용은 모든 시사 유튜브 채널 중 권순할TV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는 구독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화제의 칼럼을 썼던 정재학 시인이 이번에는 5.18 당론 정한 국힘 지도부에 북프락치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역시 스카이데일리를 통해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는 5.18의 헌법 수록을 말하는 것은 그 주체가 좌빨일 수밖에 없다면서 5.18은 헌법이 아니라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야 한다. 치욕의 영광이 아니라 깊은 땅 밑 침묵이 주는 안식순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도 시인 정재학 시인의 이번 칼럼 전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의 5.18 헌법 전문 수록 발언이 총선 전국을 흔들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국민적 동의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5.18의 헌법 수록 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는 없었다. 심지어 유공자 명단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5.18 헌법 수록에 대한 주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좌익들, 국민의힘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우격다짐과 막무가내는 논리에 무너진 이들이 최후로 선택하는 비겁이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좌익들은 열린 광장에서 5.18을 다뤄야 한다. 숨어서 밀어붙이지 말고 광장으로 나올 생각은 없는가? 5.18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수많은 논리적 근거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을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국힘당과 한동훈은 국민의 동의 없이 헌법 수록 문제를 말하고 있다. 상식 밖의 일이다. 만약 이것이 총선 전략의 일환이라면 국힘은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것이다. 전라도나 좌빨들이 5.18 헌법 수록 찬성에 감격하여 국힘을 지지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라도와 좌익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국힘 내부 당론을 결정하는 지도부에 좌익 성향의 변절자 혹은 프락치가 침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제주 4.3의 진실을 말한 김재원을 끌어내리고 태영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5.18을 논한 도태우를 내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우리의 판단은 후자의 혐의를 갖는다. 누가 왜 5.18을 헌법에 싣자고 한가를 살펴보면 판단은 더 분명해진다. 현재 5.18 유공자에 등록된 정치인들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는 이석기 같은 간첩 수준의 인물도 있고 광주 한번 와본 적이 없다는 이해찬이나 일평생을 반미로 살아온 한명숙 등이 있다. 그 외 전교조 출신들이 있고 좌빨로 알려진 언론인도 상당수 있다. 5.18의 헌법 수록은 바로 이런 자들을 떠받들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헌법에 실린다는 것은 이들의 반역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며 이후 우리는 이들의 행위를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상황과 만나게 된다. 여러분, 지금 정재학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5.18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종북 세력, 반미 세력, 극좌 세력, 주사파 세력 이런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또 언론계나 교육계 이런 데 좌익 세력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비판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재학 시인의 칼럼을 이어갑니다. 어쩌면 해체된 통진당 부활도 가능할지 모른다. 전교조를 비롯하여 좌빨들이 선동하는 모든 반역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없게 될 것이며 심지어 이석기를 비롯한 자생 간첩들과 주사파를 추모하는 일까지 벌어질지 모른다. 5.18 보상금을 받고 북으로 도망간 윤기권의 행적 또한 묻혀질 것이다. 윤기권 건은 5.18이 북과 연계된 실질적 사례다. 북한이 5.18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말하는 실체적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함경북도 청진에 있다는 5.18 전사자 인민군 추모비에는 무려 15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이름들이 가짜일 수 없다. 주체를 신앙처럼 받들고 사는 북한이다. 중국도 두려워 않는 북한이 가짜를 모실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5.18을 추모한다는 것은 이들 158명 인민군을 추모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헌법 수록 문제도 이들 인민군들을 높이 떠받드는 일일 수 있다. 5.18이 무엇인지 북한이 제발로 알려주고 있음에도 헌법 수록을 말하는 것은 그 주체가 좌빨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갈등 속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북이 관련된 문제라면 5.18은 치욕일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이 아니라 5.18은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야 한다. 치욕의 영광이 아니라 깊은 땅 및 침묵이 주는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가짜 유공자들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엄청난 보상금을 들여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는 없다. 나아가 민주화 유공자라는 허구에 우리는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만약 이 문제에 좌익들의 선동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필생을 바쳐 맞서 싸워야 함을 천명한다. 민족 5천년 역사에서 좌파가 불과 20여 년 대한민국을 지배했다 해서 우리의 미래까지 지배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잠시의 시기가 지나면 역사는 민주당과 좌익들을 망각 속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므로 준동을 멈추고 떠나야 한다. 불멸은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한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너 또한 잊혀지리라.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칼럼을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될 겸 정재학 시인이 올해 초 공개 화제가 됐던 5.18은 헌법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군수널TV의 관련 방송을 못 보신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이미 한번 시청하신 분들께도 5.18에 있는 그대로의 총체적 역사적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칼럼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5.18을 헌법에 싣는다는 맹랑한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것이 곧 현실화되리라는 급박한 목소리도 들린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당시 80년대 광주에서 대학 3년생이었던 필자는 현장에 있었다. 비록 끝까지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일부분 현장의 목격자로서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재학 시인은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광주 현장에 직접 있었던 인물입니다. 칼럼을 이어갑니다. 기억 속의 5.18은 지극히 아름답지 못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권력 공백기에서 김대중의 과도한 집권욕에서 촉발된 무장시위가 발단이었지만 도저히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정체불명한 청년들의 과격한 무력시위와 이를 진압하려 출동한 국군이 국민을 처참하게 때리고 짓밟는 장면, 그리고 분노한 시민들의 괌소리는 아직도 우울한 한 폭의 정물이 되어 있다. 곤봉이 내리꽂히던 어느 대학생의 머리에 솟구치는 피는 어김없이 붉었다. 가식이 침범할 수 없는 진한 색깔의 핏빛이었다. 거기에 한 방울 눈물과 위로가 섞인다 해서 조금이라도 희석될 수 없는 너무도 선명한 비극의 빛깔이었다. 무수한 소리들이 있었다. 분노에 찬 괌소리들, 뒤를 이은 총소리와 예비군 무기고 탈취, 아세아 자동차 공장에서 몰고 나온 장갑차, 교도소 습격, 전남도청 점거, 그리고 진압, 도청 마당에서 울려오던 진압을 끝낸 계엄군의 군가소리도 들었다.
그날 이후 40년 이상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진실은 스스로 정체를 감추지 않는다. 그냥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진실은 거짓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진실일 뿐 어떤 꾸밈도 바라지 않는다. 진부한 수식의 억으로 찬양하지 않아도 좋다. 가식과 허구가 동원된 진실은 더 이상 진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5.18은 정치의 손아귀에 있다. 그리하여 5.18이 필요한 자들에 의해 가공되고 재구성된 줄로 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정치적 도구로 변질돼 오염되어 누군가의 무기가 되고 신앙이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다시 본질의 관점에서 5.18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래도록 빛바랜 사진 속 뇌리에 담아둔 5.18 광주를 기억 그대로 바라본다. 그날의 사진 속엔 총을 든 시민들이 있었고 계엄군과 시민군이 울리는 총소리가 있었다. 그 어떤 미학으로도 덮을 수 없는 진실은 총이었고 총소리였다. 그 총소리가 민주화운동이었다면 그 시대를 지배하면서 잔인한 통치를 행사하는 독재자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 찬탈을 말하겠으나 1980년 봄 당시 우리는 전두환의 이름도 몰랐다. 전두환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를 제거할 때 인근에 있었던 계엄사령관 정성화 육군참모총장 등을 수사하기 위해 체포한 12월 12일에 등장했을 뿐이다. 1980년 봄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규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혼란을 일으킨 주체에 대한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최규하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100번을 생각해도 시위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물불을 가리지 않은 극렬한 데모였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과 무장봉기는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5.18을 향해 해묵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대질문, 5.18은 민주화 운동인가? 이 대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몇 가지 소질문을 모아본다. 소질문 1. 시위 집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광주에 공수부대가 온 것은 당시 들불처럼 번지던 학생 데모 때문이었다. 그러나 광주의 상황은 평온하였다. 흔한 이름으로 데모라 불리우던 데모크라시였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정치적 행위였다. 당시 광주는 공수부대가 올 곳이 아니었다. 서울은 극심하여 시내버스가 불태워지던 시절이었다. 광주는 도청 앞 분수대에서 촛불을 든 평화로운 집회였을 뿐이다. 왜 전투력 강한 공수부대가 광주로 왔느냐는 의문은 후일 노태우가 특전사 사령관이었음을 알고 풀어졌다. 전두환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이 휘하의 병력을 동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시위 집회가 없었다면 공수부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시위 집회의 주체자였으며 배우자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지난 1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재학 시인의 칼럼 중 이 부분에서 5.18 당시 노태우가 특전사령관이었다라고 표현된 부분은 그거는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아마 깜빡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특전사령관을 한 적이 없습니다. 5.18 당시 특전사령관은 정호용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당시 전남대와 조선대는 교내 시위로 어용 교수를 공격하고 있을 때였고 다른 여력이 있을 수 없었다. 이 에너지를 밖으로 끌어낸 것이 전남대 학생회장 박관현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김대중이 있었다. 당시 김대중은 신군부 출연의 위기를 느끼고 박관현을 불러 시위 집회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모와 시위 집회를 통해 소요를 야기시켜 민중을 등에 업고 박정희가 사라진 대한민국의 차기 정치 권력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도청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광주 학생들의 시위 집회는 김대중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동원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절대로 순수 민주화 운동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소질문 2. 현장 발포는 누구에 의해 지시되었는가? 광주 시민들의 분노로 인해 공수부대원들은 도청 앞에서 포위되어 있었다. 위기에 몰린 공수부대원들은 여차하면 발사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때 시내버스 2대가 공수부대를 향해 돌진한다. 총소리는 그 직후 들린다. 누가 지시할 것도 없이 위기가 불러온 개인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발포 지시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장의 위기에서 판단은 현장 지휘관의 몫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소질문 3.
무기고 탈취는 정당한가? 시위가 과격해지기 직전 전남도 내 예비군 무기고 46개가 열리고 많은 양의 칼빈과 M1 소총이 탈취됐다. 1970, 80년대 군복무를 한 사람이면 누구나 익숙한 무기였다. 당시 M16는 전방부대에서나 다루던 무기였다. 문제는 군복무를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무기가 들려졌다는 점이다. 그 시민들 중에는 조선대 운동장 배수로에 살던 넝마주의들과 황금동 조폭들도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질문 4. 칼빈과 M1에 의해 죽은 시민들은 누구에 의해 사망한 것인가? 수많은 죽음의 진실 속에는 상당수의 죽음이 M16이 아니라 탈취된 칼빈과 M1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5.18 각색론자들은 이 점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총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아무렇게나 발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사회 하층을 살았던 소외계층과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회 불만자들이 총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진압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격발시키지 못하도록 총의 공의를 빼버린 계엄군의 공작 후에도 무력화된 총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는 일화도 있다. 공의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의미다. 소질문 5. 왜 총기 반납을 거부했는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도록 진행되자 광주 유지들은 총기 반납을 선도하였다. 총만은 내려놓자는 것이 지역 유지들의 뜻이었다. 총기 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이에 호응했고 끝까지 남은 것은 소수였다. 대부분 넝마주의 등 사회 저층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5.18 묘역에 지금도 남아있는 신원미상의 무연고 인물들이다. 이들을 놓고 북한 특수부대원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필자는 그들이 가족 없는 불황자나 넝마주의들이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리고 5.18 이후 조선대 운동장 배수로에 살던 넝마주의들은 모두 사라졌다. 석양역이면 넝마주의들이 밥 짓는 연기가 솟아오르던 조선대 운동장, 못 배우고 부모 없이 버림받고 살던 그들도 우리와 함께 분노했던 따뜻한 가슴을 지닌 우리의 형제들이었다고 믿고 싶다. 소질문 6. 교도소 습격도 민주화 운동인가? 도청을 점거하고 행정이 마비된 혼란 속에서 일단의 무리가 교도소를 습격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무려 5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교도소 습격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신군부의 음모라는 것이다. 이는 5.18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열한 각색이라 보아야 한다. 교도소 인근에 살던 주민들마저 속일 수는 없는 일이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는 한 북한군 침투는 없었다고 잘라 말한 전두환 대통령이 교도소 습격을 허위로 꾸밀 까닭이 없다. 그래서 필자도 5.18 혼란을 가중시킨 자들은 제5열의 작용이라 말하는 것이다. 당시 광주교도소에는 사상범, 쉽게 말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추종하던 간첩들이 대거 수감되어 있었다. 만약 교도소가 장악되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필자의 추궁에 누군가는 이렇게 답하였다. 혁명의 시기에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마르세유 교도소를 습격했던 프랑스 대혁명을 연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광주교도소 사상범들은 독재에 의해 탄압받던 인물들이 아니라 미전향 장기수나 남파 간첩들이었다. 이들을 풀어줄 목적으로 교도소로 진격했다면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소질문 7. 도청 진압이 잘못된 것인가? 전남도청은 전남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전남의 심장이다. 전라남도 전체 예산과 공무원의 헌신을 제공하는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과 같은 곳이다. 도청이 시민군에 의해 점령돼 모든 행정이 멈추었다는 것은 전남의 심장이 멈춘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정부나 국가는 단연코 없다는 것이다. 누구든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종식시키고 행정과 치안을 복원하려 했을 것이다. 이에 마침내 도청에 계엄군이 들어가면서 5.18은 비극의 막을 내린다. 박지원의 말대로 위대한 결단이었을지 모른다. 따라서 공권력의 도청 진압에 다른 말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이 비극은 오늘날까지 이용돼 반정부 투쟁의 상징이 되었고 진실은 각색돼 전설이 되고 소설이 되어갔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라는 꽃다운 이름의 허구 즉 픽션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5.18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유물이 되어 주사파로 정체가 확연히 드러난 자들이 민주화 유공자가 되었다. 광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자들 중에는 한명숙도 이해찬도 서른도 있다. 5.18 유공자 일시 보상금이 1990년대 말에 3억 원이라면 지금 가치로는 30억 원이 넘을 것이다. 거기다가 매달 주는 보상금은 또 얼마인가? 그리고 취업부터 의료, 교육, 취업우대까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국가 혜택은 또 얼마인가?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주는 혜택임에도 국민 모르게 공적은 물론 명단마저 숨기는 짓은 또 무엇일 것인가? 5.18을 이용하여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고 5.18을 이용하여 보수정권과 애국우파를 공격하고 5.18을 이용하여 호남을 좌익으로 끌고 가는 정치적 반역 행위에 우리는 분노한다. 소질문 8. 5.18 유공자 선정은 국가가 하는가? 답은 전혀 아니다이다. 광주시가 지명한 몇몇 인사들에 의해서 선정된다. 이름하여 보상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고 두 사람의 인후보증서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찬 말대로 광주에 한번 와보지 못한 인물도 5.18을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내 편이라면 그자가 누구든 유공자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관여할 어떤 자격조차 없다. 심지어 명단 공개를 추궁할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보상만큼은 빠짐없이 뒷바라지 해줘야 한다. 중공군 정율성 공원을 만든 강기정이 광주시장으로 있다는 사실을 잠시 생각해본다. 그 강기정이 공적심사를 맡는다? 과연 누가 5.18 유공자가 되겠는가? 이제 유공자로 선정된 인물들이 거의 다 드러났지만 그러나 광주시 5.18 심사위는 유공자가 된 인물들이 유공자로 선정된 사유를 밝히지 못한다. 이유 없는 민주화 유공자들인 것이다. 소질문 9. 북한 혁명 열사릉에 모셔져 있는 5.18 관련 인물들은 누구인가? 북한 혁명 열사릉의 묘비에는 그들이 5.18 당시 남한으로 침투하여 죽은 공로를 인정하여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름과 소속까지 기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북한이 위대한 공산혁명가들만 모셨다는 혁명 열사릉이다. 여기에 북한이 가짜를 모셨다고 보는가? 소질문 10. 5.18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된 정치계 인물들과 광주시장 그리고 공적심사위원 전원을 고소하면 어떻겠는가? 작당모의라는 말이 있다. 여럿이 패를 이루어 범죄를 의논하고 범행을 실행하는 짓을 말한다. 5.18에 덧칠하여 작당하여 꾸미고 특별법을 만들어 비판을 막아 입을 봉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에 대해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5.18을 사랑한다면 5.18을 정치적 나락으로 끌고 가는 자들에 대한 분노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분의 처단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지나친 혜택과 유공자 선정 문제를 법정에 세운다면 5.18은 조금씩 맑아지지 않겠는가? 80년 그날 이후 거의 반세기가 흘러간 지금 5.18은 역사 속에서 안식을 맞이해야 한다. 더 이상 누구도 5.18에 기생해서는 안 된다. 그 순혈했던 핏빛만큼 5.18은 미래에도 영원히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작은 희망이다. 대결론, 5.18은 헌법 근처에도 가지 말라.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민족사적 절대의 가치로 바라보며 그 뜻과 정신을 기리는 이유가 있다. 독립을 향한 뜨거운 애국 애족 정신 또한 비길 바 없는 위대함이지만 그보다 더 큰 위대함은 비폭력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오직 태극기만 들었고 오직 독립을 요구하는 뜨거운 목소리만 있었다. 끌려가서 모진 매질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대한 사람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향해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을 뿐이다. 만해 한용우는 기미 독립선언문 말미에 공약 3장을 덧붙인다. 그 내용이 바로 비폭력이었다. 그리하여 3.1운동은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립운동이었고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자랑이 되었다. 마하트마 간디의 위대함도 식민지 인도인의 무저항 비폭력의 정신이었다. 온갖 탄압과 감옥생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 위대함에 대영 제국이 무릎을 꿇었다. 넬슨 만델라도 이 평화의 힘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합시켰다. 백인 통치가 남아프리카에서 어떤 흉악무도한 족적을 남겼는지 모르니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만델라는 무기를 들지 않았다. 무기를 선동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김대중은 박관현에게 시위 집회 즉 데모를 지시했다. 그런 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반면 조국 근대화를 이끌며 온갖 신고 끝에 5천년 가난과 빈곤을 이겨낸 영웅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되었다. 4.19 학생의회 속에서도 비폭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정치 깡패들에게 맞고 박영주가 지휘하는 경찰의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폭력을 무기화하지 않았다. 5.16 혁명에도 총은 있었지만 피는 없었다. 무혈혁명이었다. 혁명군은 국민과 장면 총리와 그 휘하 인물들에게 피를 요구하지 않았다. 장면은 권자의 자리에서 도망쳐 수녀원에 숨어 몸을 피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5.18의 진실은 총소리에 있었다. 괴한들의 무장 시위와 계엄군의 잔혹한 시위 진압, 시민군이라는 이름의 무장한 청년들이 국군과 시민을 향해 총을 쏘고 시민을 보호하던 경찰관을 죽이고 행정마저 마비시킨 무장투쟁, 그것은 분명 총소리였고 폭력을 확대 재생산시킨 또 다른 폭력이었다. 더 깊은 본질에는 교도소를 습격하여 사상범 간첩들과 죄수들을 사회에 풀어주고자 한 반역이 있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분명 북한의 직접 지시를 받은 남파 간첩이나 남노당 계열 제5열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후한무치하게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특히 주사파 세력이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한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5.18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는 또 무엇인가? 5.18은 정신적으로 광주를 주사파 해방구로 발전시킨 운동이었다. 민주화 유공자, 무자, 여기 민주화 유공자 속에 민주당 출신이 아닌 애국 우파 인사가 몇 명이라도 있는가? 순수 광주 시민을 제외한 대부분이 주사파 아니면 자생간첩으로 의심되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아니던가? 바로 이 자들, 5.18을 위대한 민주화 운동으로 가공한 자들이 5.18을 헌법에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을 둔갑시켜 마르고 닳도록 5.18을 이용해 먹으려는 속셈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18이 헌법에 수록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올 4.10 총선 이후의 일이라고 하였다. 총선 승리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분명하게 느껴진다. 5.18을 헌법에 싣는다는 것은 국가의 정신적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총기를 든 무장봉기를 허용한다는 것이니 북한의 지시를 받은 민주노총의 반정부 투쟁, 더불어민주당의 사주로 대통령 탄핵에 나선 사람들은 누구나 무기고를 틀어 총기로 무장해도 좋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총기 무장봉기라는 전 근대적 야만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에 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1 독립만세를 외치며 순국한 선열들을 앞에 두고 감히 폭력과 선동을 합법화시키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세워진 탑이다. 우리는 이 탑 위에 태극기를 날리며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5.18이 있어야 할 곳은 헌법이 아니라 5.18 추모공원이다. 정치적 이의를 탐하는 부정한 눈으로 함부로 헌법을 조롱하지 말라. 시인 변형로는 시 논계에서 강낭꽃보다 더 푸른 넋을 노래하였다. 그렇듯 강낭꽃보다 더 푸른 서러움이 영산강 극락교 아래로 흘러간다. 저 푸르름 속에서 부탁하노니 더 이상 5.18을 더럽히지 말아다오. 필자는 5.18을 두 눈으로 현장에서 확인했던 전라도 사람이다. 또한 이 비극적인 장면을 영원히 가슴에 담고 노년을 살아가는 촌사람, 전라도 마을의 백성이다. 이 가련한 전라도 사람이 5.18에 대해서 한마디를 남긴다. 5.18은 헌법 근처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80년 5.18 당시 광주 조선대 3학년생으로 광주 현장에서 5.18을 지켜봤던 정재학 시인이 두 편의 칼럼을 통해 잇따라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